중동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6월 13일 이란의 핵 보유를 저지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전투기와 드론 등을 동원해 이란 수도 테헤란과 서부 지역에 있는 주요 군사시설, 핵시설, 그리고 군 수뇌부와 핵과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기 때문이죠. 이란도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수도인 테헤란과 텔아비브는 폭발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양측 간의 사상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란의 허를 찌르고 수도 테헤란 깊숙한 곳에 있는 이란군 수뇌부와 핵과학자들, 그리고 이란에서 보안이 엄중하다고 알려진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군사 강국으로 불리는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를 상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대규모 기습을 감행하고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백인 독트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81년 이스라엘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 독재 정권이 비밀리에 건설하고 있던 오시라크 원자로를 공습하면서 당시 총리였던 메나힘 베긴이 밝힌 것인데요. 적국의 핵 보유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선제 공격을 해서라도 핵 위협을 제거한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국토가 굉장히 좁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변국이 다 적대국에 둘러싸여 있죠. 이 같은 상황에서 선제 핵 공격을 받으면 반격은커녕 생존조차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공격해야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박공입니다.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이 많지만 이스라엘은 백인 독트린을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하기 전에 오랜 기간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공작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과 손잡고 이란을 상대로 다양한 종류의 공작을 진행을 했습니다. 핵 과학자를 암살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닐 정도로 계속 이어졌고요. 우라늄 농축을 하는데 필요한 원심 분리기를 제조하는 데 쓰이는 소재나 부품을 일부러 불량품으로 바꿔치기 해서 생산을 지연시키고 해킹을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이란의 핵 개발을 지연시키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이란의 핵 보유 의지를 완전히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시간 벌기였던 거죠.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합니다.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철저하게 압박하면서 지금도 가자 지구에서 계속 전투를 벌이고 있죠. 그리고 하마스를 지지한 헤즈볼라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삐삐 공작 아시죠? 삐삐 폭탄. 그걸로 헤즈볼라의 수뇌부와 그 조직망을 크게 흔들어 놨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공습으로 암살을 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이란의 대리인들이었거든요. 이 대리인들이 공세적인 움직임을 할 수가 없고 조직의 생존에 급급한 상태로 몰아넣어 버린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이 반군에 의해 붕괴됩니다.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은 이란이 헤즈볼라로 무기를 보내는 보급로 역할을 했고 이란에 있어서 든든한 우방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를 점령을 했죠.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 본토를 공습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자국의 전투기들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안전지역이 다소간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란의 반격 강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돼버렸죠. 이번 기습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마스나 헤즈볼라와의 전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스라엘이 좀 공격할 여력이 있었던 걸까요?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주로 지상전이고 이란 공습은 주로 공군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겹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양쪽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자지구 전투는 하마스와의 전쟁 초기보다는 좀 강도가 낮아졌죠. 상당히.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도를 60%까지 끌어올려놓은 상태에서 시간을 끌었다가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90%까지 농축을 높인 건 시간 문제가 판단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란이 조잡한 형태로라도 사막에서 핵폭탄을 터뜨려버리면 그때는 이란이 핵보유국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 해야 된다라는 조급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겠죠. 적은 약화돼 있고 우리의 역량은 아직 있으니 충분히 공격할 만하다. 그렇게 판단했을 거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6월 13일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면서 일어서는 사자라는 작전명을 붙이고 본격적인 작전을 감행을 했습니다. 작전 시작 초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번 작전은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군이 밀접한 협조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이란은 이번 공습으로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 다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핵과학자 다수를 잃었습니다. 전쟁 지도부와 핵개발 핵심 인력들을 한꺼번에 제거해버렸죠. 이것은 우리 한국군이 예전부터 계속 언급해왔던 참수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 역량을 제거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군 수뇌부와 더불어 핵과학자까지 제거했다는 것이 차이점일 뿐이죠. 이란 전쟁 지도부와 핵과학자들을 한꺼번에 제거한 이 참수작전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활약에 의한 바가 큽니다. 그럼 모사드는 어떻게 이번 작전을 준비하고 실행했을까요?